상과 야당 단 일색이었습니다. 공감님이 결여된 아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민규 기자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최근에 패스트트랙으로 국회가 한참 혼란스러웠는데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 날 그 본회의 부의하기로 이제 사법개혁안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그 문희상 의장님이 이야기한 12월 3일 부의가 과연 그 일자가 맞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2월 3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구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지금 그 생략하고 계산한 그런 그 기간인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법안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법사위에 그 체제 자구 심사 기간을 90일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90일 정도 해서 내년 1월 말 정도면 겨우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문희상 의장님은 12월 3일을 아마 그 좀 단축해서 한다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건 맞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문희상 의장님이 이제 10월 말 정도도 또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건 처리하고 12월 3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자 자체가 그 법사위에 충분한 그 체계 자구 해석에 필요한 90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은 그 위원의 그 특위의 불법 사보임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 책임을 나중에 그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뭐 공수처법도 있고 선거구 개편 법안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전부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어떤 그 내년 선거를 할 때 여야가 그 같이 협의해서 선거구제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면 소위 말해 그 게임의 룰을 막 그 참여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공수처 설치법이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검찰도 있고 또 이제 상설특검제라든지 특별감찰관제 있는데 그 상설특검이라든지 특별감찰관 이용하지도 않고 별도의 불필요한 옥상옥이 해당되는 그런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공수처에다가 그 어떤 일정한 신분을 가진 예를 들어 판사, 검사, 그 다음에 이제 경무관급 이상의 그 경찰들을 이제 그 소위 말해 이제 고위공직자로서 이제 비리가 있으면 수사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럼 공수처는 그럼 입법, 사법, 행정이 도대체 어디에 속하느냐? 그런데 공수처가 만일에 잘못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그런 의문이 남아 있는 것으로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뭐 위헌 요소가 가득 찬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12월 3일 이렇게 하겠다, 또 그 가까운 시일에 하겠다,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우리로서는, 한국당으로서는 이게 계속 이런 사태가 진행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번에는 장애 집회도 해서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 그랬지만은 뭐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느끼고 저희들이 강구하는 그런 최후의 수단을 동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근데 최후의 수단을 말씀을 하셨지만 12월 3일 날 본회의에서 강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원내 구도상 한국당만으로는 저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은데, 이제 바른미래당 내 일부 유승민계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이 공수처 설치라든가 패스트트랙 이런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그런 과정에서 이들과 함께 연대하거나 어떤 공조할 가능성은 있으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방책을 갖고 계신 것인지.
예,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현재 그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법안들에 대해서 뭐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그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계 의원들을 비롯해서 이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연대를 좀 해서 이게 이제 숫자가 도저히 이제 국회 통과시킬 수 없을 정도의 숫자를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비단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게 내년 총선에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게 그 보수가 이렇게 흩어져서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서 분열돼서 이런 사태들이 마구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비단 이번에 그 공수처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 상황에 있어서도 그런 그 연대라든지 어떤 그 같이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계 개편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도 있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사실 보수 내에서도 좀 온도차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총선 이후인지 또 아니면 총선 전인지 그런 시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 현재 그 선거제 개혁안으로 올라가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단일 정당으로 합칠 경우에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뭐 미래에 있어서 아직 그 실현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럼 통과되는 것에 대비해서 다른 정당까지 같이 하는 게 오히려 어떠냐 이렇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보수 통합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다면 이게 그 정치 공학 자기의 정치에 이익이 오는 그런 방향으로 이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어떤 조건을 걸어서 내가 보수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또 역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을 때의 원래의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 탄핵을 하면서 좀 흩어졌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당을 만들어서 다른 데로 나갔고 이렇게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걸지 말고 원래 모습대로 함께 있었던 그 모습대로 모이면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번 선거에 20대 총선에서도 무슨 공천 파동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볼상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총선이라든지 또 2022년도에 있는 대선에서 정말 그 보수 대통합을 이룬 상태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뭐 백서의 형식이라든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와서 과거에 네가 뭘 했느니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부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었다가 최근엔 다시 여러 논란 때문에 뭐 표창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천 가산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으로 또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또 그 원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보는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그 지난번에 그 문재인 그 투표자가 과대 그 표집이 돼 있어가지고 과대 집계를 돼 있어가지고
실질보다는 좀 그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지지율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한번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여론조사를 완전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 당이 이제 좀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거나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모습을 분석을 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하고 안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가 지금 그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1, 4분기에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탈원전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멀쩡한 한전 그걸 지금 뭐 영업 손실도 나게 하고 또 주가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제가 피부 느낄 때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또는 이 좌파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어떤 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일 거고 또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 애정을 보이고 또 뭐 어떻게 보면 퍼주기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핵 폐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핵무기 리스트 제출이라든지 뭐 어디에 그 핵무기가 소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핵 물질은 앞으로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핵과학자는 어느 곳에 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그 핵무기 폐기 단계들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핵 리스트 제출조차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핵을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어디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핵 폐기는 단 한 걸음도 나가고 있지 않은데 자꾸 뭐 북한에다 대고 그렇게 그 어떤 퍼주기라든지 그 애정을 보이면서 사실 안보도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축에서 보면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좀 이완이 되면서 그 지금 그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소미아를 또 파기해 가지고 그 비극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볼 때는 경제 안보의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통령 지지라든지 여당 지지율이 그 높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당이 그럼 왜 그것을 못 가져오느냐 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대안 정당으로서 이런 경제 불안이라든지 안보 불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앞으로 한국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그 미래에 있어서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번 또 더 말씀드리면은 그 야권 대통합을 통해서 그 보수가 이렇게 뭉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정체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그 어떤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조국 그 낙마에 관해서 이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공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표창장도 주고 또 뭐 그에 맞는 상품도 주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공천에 가산점을 주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조국이 낙마한 것은 한국당만으로 한 건 아니고 많은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을 하고 또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 참석해서 그 의견을 전달하고 전국적으로 막 반대가 그 들끓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 한국당이 그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눈에 거슬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 뭐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주춤되거나 조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경제 안보에 관련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하는 게 너무 국민들한테는 좀 불안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봐서는 좀 더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현재 재신임과 경선 중에서 경선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와 또 경선에 출마하신다면 만일 어떻게 당을 이끄실 것인지 원내 사령탑으로서 그런 구상에 대해서 한번.
뭐 오늘부터 보면 대략 그 12월 10일이 이제 현재 원내대표의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니까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당헌에 보면은 이제 원내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원내대표를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다만 이제 그 당헌 62조에 따르면 그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이제 임기 만료일까지 의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는데 원칙은 어쨌든 1년으로 하고 그때 되면 새로 이제 그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원칙으로 가서 이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게 좀 맞다. 더구나 이제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뭐 몇 달 이렇게 하는 경우 평상적인 상황에서는 뭐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내년 그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또 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마 그때 12월 10일 지나고 나면은 아직도 선거법이라든지 그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중요한 법들을 처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더구나 이제 이게 그 총선은 우리가 그 공천도 잘해야 되고 또 당선도 많이 시켜서 제1당으로 복귀를 해서 2022년에 정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비록 4, 5개월이지만 그게 남아 있는데 그게 그 시간의 어떤 그 비중으로 봐서는 4년, 5년 정도의 비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 그 칼렌더로 보면은 4개월, 5개월밖에 안 되지만은 그 시간의 비중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4년, 5년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좀 당이 좀 분위기도 좀 바꾸고 또 우리 당이 필요한 게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려 있는 그 법안을 그럼 정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패스트 트랙 때문에 지난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마지막에는 총선으로 이제 그 피날레를 장식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는 당이 좀 분위기를 좀 바꾸면서 그 협상력과 또 경험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 당 원내 지도부를 좀 구성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경선이 이제 많이 진행된다면 혹시 거의 출마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직 뭐 시간이 한 달 정도 이상 남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사선 중진 의원으로서 이제 그 특히 이제 행정부 장관으로서 경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다면은 그것을 굳이 마저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보통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시면 또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가 필요한데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서 그 뭐 당장 어떤 방향으로 당장 뭐 100% 출마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대고 더 진도가 나가서 그러면 이제 그 짝을 이룰 정책위 의장 후보는 또 누구를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보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조금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 당이 어쨌든 이게 그 통합이 되지 않고 현재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개파에서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그런 뭐 그러니까 개파도 필요하고 우리 당은 사실 뭐 개파라고 말하기는 좀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지역도 뭐 제가 이제 PK 지역이니까 좀 다른 수도권이라든지 충청 아니면 그 뭐 강원 이런 쪽에서 이제 사람을 같이 찾아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당이 사실은 뭐 이전에는 친이 친박 또 그 지금은 수당파
또는 이제 그 복당파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뭐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민규 기자께. 김민규 기자는 그 이전에 백제 사람의 후손인가요? 신라 사람의 후손인가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우리 당에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박, 비박, 또 친이, 친박 있었지만 그거 지금 우리 의원들이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우리가 잘 못해가지고 정권을 잃고 제 2당이 되면서 많은 그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전에 뭘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국민들께 죄송한 상황이고 또 그것을 굳이 지금 말하는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흔적인 것은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바로 정확히는 이제 김태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하신 말씀인데 영남권이나 또 서울 강남 3부 등의 지역구를 출신으로 하시는 3선 이상의 의원님들은 용퇴나 아니면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출신의 4선 중진 의원이신데 그 김태흠 의원은 재선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우리 당이 내년 그 공천에 관련해서 어떤 그 인재 영입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그 소위 말해 이제 물갈이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뭐 동의도 하고 그 방향성이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어느 지역을 특정을 하고 또 몇 선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과연 적절했는지 더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본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선 의원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의정 활동 그다음에 또 최고위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럼 그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먼저 그 이야기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태흠 의원의 어제 그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당이 좀 민심이 바라고 있는 그런 혁신 또 단행을 하고 인재 영입도 하면서 자기 총선 승리를 위한 그 기반을 다져주긴다는 그런 면에서는 그 어쨌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특정 지역을 찍어서 또 몇 선 이상 또 본인이 거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 또 그 황교안 대표께서 최근에 그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철회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이번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인재 영입 논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먼저 그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당이 더구나 이번에 제1호로서 추진했던 그런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8분을 영입하면서 그 8분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 그다음에 원전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여성 대표, 또 그다음에 언론 이렇게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그 영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박찬주 대장은 원래는 이제 제 기억에는 공관병 갑질 때문에 그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육군 대장의 신분으로서 헌병대 영창에 갇히는 그런 수모도 당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이제 공관병 갑질 부분은 무혐의로 끝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이 수사를 해서 그 뇌물 수수를 받았다는 그 부분은 법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되었고 남은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해 부하가 그 아버지가 편찮은 시다 그래가지고 그 인사 청탁을 들어줬던 그 부분이 이제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에 가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머릿속에는 그런 이전의 기억들이 좀 지워지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또 그 박찬주 대장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자기 30여 년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온갖 그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 마지막을 그렇게 헌병대 영창에서 그렇게 한 것에 너무나 그 수모감이 컸었고 그 들어줄 점도 많았고 억울한 점도 많았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인재 영입은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 당이 그동안 그 보여주고 싶었던 앞으로의 공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재 영입은 어떤 방향을 하는 거를 처음 시장에 내놓는 그런 테스트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박찬주 대장을 영입을 하더라도 조금 뒤에 했으면 좋지 않았나. 아니면 또 인재 영입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 우리 당에서 원하는 지역에 뭐 공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그 지난 2015년에 해양수산부 장관 하시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같이 박근혜 내각에서 같이 함께 한 9개월 정도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총리로서 뵀을 때 그 황교안 대표와 현재 당 대표로서 같이 겪으실 때 그 황교안 대표의 어떤 다른 면이라든가 어떤 차이점 이런 가까우신 분으로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제가 처음에 이제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제가 해수부 장관으로서 한 몇 개월간 이렇게 호흡을 맞추다가 이제 그 뒤 총리가 돼서 이제 총리로서 제가 좀 모셨죠. 이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뭐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화학과 포용, 어떻게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렇게 소유자로서 뭐 오랜 검사 생활도 했었고 또 법무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해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삶을 살아온 그런 아주 사람으로 모범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 대표가 돼서 우리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말 일들이 산적해 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그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런 선거법을 비롯한 공수처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데 굉장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데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그 조국 같은 법무장관은 이제 낙마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장애 집회를 통해서 많은 그 노력을 했었고 또 제1야당으로서 민심을 대변하고 또 내년 그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한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20대 국회를 좀 사상 최악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도 일부 있는데 그 17대 국회 때 초선으로 원내 입성하시면서 당시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야당이었고 현재 민주당의 전신인 그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7대 국회와 현재 20대 국회, 당시엔 또 국회 선진화법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비춰서 비교했을 때 현재 20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17대 들어와서 그때는 이제 야당으로서 여당이 됐을 때인데 사실 국회의원에서 제일 보람 있을 때는 야당을 하다가 여당이 되는 경우가 제일 그렇게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그러다가 이제 이번 20대 국회 때는 우리가 이제 정권을 내놓고 드디어 여당에서 이제 야당으로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뭐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그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뭐 17, 18, 19, 20 이렇게 다 비교를 해서 어떻다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 다사다난했다는 그 말이 아주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한 2년, 한 6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내걸었던 구호가 저는 생각나는 게 공정과 평등이었다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게 공정은 불공정으로 이제 변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불공정으로 변한 정도가 아니고
비리를 어떻게 보면 옹호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좌파의 민낯이 이런 거구나 이걸 한번 보여줬다. 그래서 이게 또 경제와 외교 안보가 정말 회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좀 계속되는 그런 것 같고 또 국민들께서는 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임기가 20대 국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총선을 거쳐서 이제 20대 국회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작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어느 때보다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거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이제 의문이 되는 그런 일인데 지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근간이 되고 있는 그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좌파 집권 연장을 위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다 또 그 공수처법까지 합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드디어 우리 당의 의석수가 100구석으로 줄어들어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에 뭐 장외 집회를 통해서 많은 투쟁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이야말로 온갖 그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그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저지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만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경제라든지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토록 하고 또 20대 국회 이제 뭐 잘해야 4달, 5달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퇴 같은 그런 초강수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